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명진 변호사 채널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판례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간소송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증거 이야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증거 이야기랑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 판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게 제가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간소송할 때 증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을까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내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통화 녹취 내역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증거에 증거 능력이 있었냐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증거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증거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냐 없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증거 능력을 아주 엄격히 따지는 게 민사가 아니라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서 이런 일반 사람들을 수사하게 되죠. 그러면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해야겠다는 원칙, 수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 어기고 그 사람을 수사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자기는 한 명의 일반인인데 상대는 수사기관이고 너무 힘이 센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법을 어기고 일반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그 일반인을 굉장한 곤경에 빠뜨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 굉장한 곤경이라 함은 정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런 걸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중요한 거는 형사 분야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되어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민사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냥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어떤 게 증거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형사 사건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되지는 않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안 될 수 있는 불법 수집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사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불법 수집된 증거를 무조건 제출하자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에서 좀 더 완화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사사건에서 어떤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어요. 상간 관련한 증거인데, 만약에 내 배우자 몰래 내 배우자의 핸드폰에 스파이 앱이라는 앱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예요. 그 스파이 앱을 설치를 해서 이거를 배우자는 설치가 된지 모르고 있고, 이게 자동 녹취를 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 대화하고 통화하는 거를 결국에는 그 스파이 앱을 통해서 녹취가 되고, 내가 그걸 증거로 민사사건, 내 위자료 청구하는 사건에 제출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원심까지만 해도 이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24년 4월에 나온 이 대법원 판결이 이 스파이 앱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 몰래 깔아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통화하게 된 걸 몰래 녹취를 했을 때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민사 사건에서 이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는 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증거를 상간소송에 내느냐 혹은 다른 민사소송에 내느냐 생각해 봤을 때 이 대법원의 판결의 태도를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민사에서도 그래도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왜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부인했을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에 감청을 하면 안 되고, 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개되지 않은 송신인과 수신인의 대화인데 바람을 피우고 있는 배우자나 아니면은 그 상간자가 직접 녹음한 게 아니죠. 내가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인데 녹취를 한 거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했을 때 불법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화를 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녹취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는 거니까, 공개됐다는 거는 나한테 이제 공개됐으면 내가 녹취해도 괜찮다는 거고, 근데 내가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도청 장치를 어디에다가 설치해 두고 나는 빠져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를 녹취하고 나중에 내가 듣는다, 이런 녹취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할 때 이 스파이 앱에 저장된 그런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사소송할 때도 정말 적법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가 상간자랑 바람이 나서 어떤 거를 증거로 수집을 해야 될까 겨우겨우 했는데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 상간자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을 물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말씀드리자면요, 요거 증거 능력은 이제 부정이 되었지만 결론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진행하신 원고가 손해배상금 인용은 그대로 받았어요. 결론은 다 그대로 인정을 하되 원심에서 이거를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것만 대법원이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상간소송 관련해서 증거들을 말씀드리면서 또 올해 4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같이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앱을 깔아서 증거 능력이 부인된 것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판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판례 번호는 제가 아래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판례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